그래서 절세의 본질을 좀 잘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절세의 본질이 어렵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종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세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세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기초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주위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나름 회계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회계를 들었던가 아니면 경영학을 공부했던가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회계 공부를 별도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는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법은 또 어렵고 재미도 없잖아요.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세법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 사업을 되게 성공적으로 꾸려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법 지식이 풍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 사업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세법 지식이 쌓여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쌓이는 세무 지식의 수준은 그 대표자분이 얼마나 내 사업에 애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자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업에 전념하고 있고 사업에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세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에 애정이 많으신 분은 좀 더 세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무사가 하면 세무이고 회계사가 하면 회계이냐. 그래서 세무와 회계의 정확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세무와 회계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세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의 전반적인 그런 업무가 세무 업무라고 하는 거고요. 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래서 두 회계와 세무의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세무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업자분들의 그런 재무제표, 회계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그 세금 신고할 때 반드시 첨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는 업무 자체에는 회계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세무라는 개념이 회계를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이 알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세금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5가지가 있어요. 국세가 14개 있고요. 지방세가 11개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뭐죠? 과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과세 권한이 국세청에 있다. 국세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과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다 국세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서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세가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나오실 거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나오죠.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도 10%의 지방소득세도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국세랑 지방세가 나눠진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이 25개 세금을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업할 때는 딱 3가지만 아시면 돼요.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다 다른 세금도 납부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이런 것들을 납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실 때도 있는데, 사실 이런 세금들은 어쩌다가 발생하는 세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고지하잖아요. 얼마 내라. 고지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만 알아도 충분하십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될 바로 세금 3종 세트. 개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법인세는 뭐죠?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이고요. 소득세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개념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다만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법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도 법인의 직원들도 있을 거고 외부 인건비도 지급하시고 급여나 뭐 퇴직금 그 밖에 인건비 그리고 대표자도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급여를 받을 때도 바로 개인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법인 사업자분들도 이 소득세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법인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법인세는 말씀드린 대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그럼 여기서 법인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인 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법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이죠. 법인 사업자가 돈을 벌면 거기에 세금을 낸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는 이 세무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돈을 벌면 1차적으로 회계상 이익이 산출돼요. 회계상 이익이. 여기서 이익이 뭐죠?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이익이죠. 그래서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결산상 당기순이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당기순이익이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회계랑 세법은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은 세금을 어떻게 잘 부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법상 소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회계상 이익이 세무조정을 거쳐서 세법상 소득을 바꾼 다음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게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환된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죠. 좀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건데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세법상 정식 명칭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법인세율은 아시겠지만 9%에서 많게는 24%까지 적용되죠. 과세 표준이 2억까지는 9%이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입니다. 물론 200억을 초과하면 21%나 24%도 적용되지만 이런 경우는 스타트업이 많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 초기 스타트업은 거의 대부분 9%나 19%의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얼마 전에 개정세법이 발표되었잖아요. 거기 세법 안에는 법인세율이 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9% 19%가 아니고 10% 20%. 예전에 원래 10% 20%였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라는 개정세법이 발의 중입니다. 그 개정세법이 통과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9%나 19%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법인세를 언제 신고하는 거죠? 일반적인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서 다음에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법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그런 거 아니고요. 만약 6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3개월 뒤인 9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각 법인의 사업기간은 정관으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세 개념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소득은 열거주입니다. 그게 총 8가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그 중에서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종합소득에 대한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1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종합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고 별도로 외부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았다면 그건 바로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거죠. 이 합산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율은 6%에서 45% 구간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죠. 그걸 바로 누진세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바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세표준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1억 원이면 바로 이 구간이죠. 그죠? 35%의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게 35% 구간 적용되면은 1억 전체에 대해서 35%가 적용되어서 3,5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냐 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1억 원이 과세 표준이다 라고 하면 1,4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는 거고요.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8,800에서 1억 원까지는 35% 구간 적용됩니다. 이렇게 1억 원을 4단계로 나눠서 각각 6%, 15%, 24%, 35% 곱해서 다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진세의 계산 방법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쉬운 방법도 있어요.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1억 원에서 35% 구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착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과 동일한 값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언제 신고 납부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의 회계 기간은 사업 기간은 정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12월 말 결산 법인이 아니고 6월 말 결산 법인이라든지 원하면 3월 말 결산 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다 합산해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그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간혹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있는데 그런 사업자는 신고 기간이 1개월 더 연장이 돼요.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기장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기장 의무가 좀 달라져요. 업종별로 수익 금액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고. 만약에 내가 정보통신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고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은 복식부기라는 것들은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고요. 재무제표성이 필요 없이 그냥 간편하게 수익과 비용, 수익과 지출을 정리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사업자죠. 스타트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 초기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시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정책 자금을 받는다거나 투자사들의 요청이 있다거나 그럴 때 반드시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라고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나중에 법인전환도 하실 수 있잖아요. 법인전환 하실 때도 재무제표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재무제표가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스타트업은.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랑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안 났다. 소득이 안 난 것을 결손이라고 해요. 결손. 발생한 매출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요걸 결손이라고 합니다. 결손이면은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수익금액의 0.07%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손이라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 더 알아야 될 개념이 2월 결손금입니다. 사업을 해서 결손이면은 지금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결손금은 2월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결손이 났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에서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2월시켜서 내년에 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결손금을 공제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된다. 라는 게 바로 2월 결손금 공제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손실을 가지고 미래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결손금은 원칙적으로는 이월할 수 있어요. 2월이 15년간 이월되는데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공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올해 사업을 해서 1,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어요. 손실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해서 냈던 세금이 있다면 올해 결손금을 이월시키지 않고 과거로 소급해서 공제한 다음에 과거에 작년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손금 소급공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서 결손이 발생하셨더라도 반드시 이 비용을 잘 정리해서 신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도 설명드려 볼게요. 부가가치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죠. 여기서 부가가치는 뭘까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를 부가가치라 합니다. 이 그림 보면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제조한 다음에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그게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 끼어 있는 거죠. 그 사업자들이 발생한 가치를 바로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부가치세가 10%인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과세 대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가 과세됩니다. 소비자로부터 부가치세를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거죠?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4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다음에 1월 25일까지. 그래서 1년에 4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소규모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만 하면 돼요. 7월 25일까지 그리고 1월 25일까지. 여기서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반기별 매출이 1억 5천이 안 되면 소규모 사업자로 갑니다. 그러면 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0만 원어치 재료를 사와서 가공해서 1000만 원에 팔았다 하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치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500만 원어치의 부가치를 더해서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치가 500이니까 거기에 10%의 세율을 더하면 50만 원의 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매출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10%인 1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매입한 금액이 5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10%를 곱해서 50만 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50만 원이 이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부가치세는 10%가 적용돼 맞아요. 간혹 수출을 하시는 사업자가 있다거나 외화 획득 용역을 하시는 사업자가 있으면 10%의 세율이 아니고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에는 무조건 10%가 적용돼요. 그러면은 부가치세를 오히려 환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면 부가치세도 오히려 환급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왜 0%의 세율이 적용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세법에서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해서 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뭐냐면 생산지국이 아닌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한다면 어디서 소비가 되는 거죠? 외국에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 부가세가 가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원천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급여를 받아보셨으면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원천징수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뗀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면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급여를 준다면 급여를 월 100만 원을 준다. 세금이 10이 계산됐다면 90만 주는 거죠. 그래서 10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요.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아시다시피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거죠. 이자 배당은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여긴 다 이제 지방세가 10%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절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절세인 거죠. 여기서는 절세의 본질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절세는 뭐죠? 절세는 탈세와 좀 다른 거죠.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바로 탈세 행위라고 합니다. 세법 테두리 안에서 세법의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바로 절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세의 본질을 좀 잘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절세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법인세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볼게요. 회계상 이익에서 세무 조정을 거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산됩니다. 뭐 결손금 있으면 빼주고요. 그러면은 결손금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는 거죠. 여기서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아니면 1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제 감면세액을 빼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주고 그러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금액이 많으면 좋은 거죠. 비용이 있고요. 결손금이 있고 공제 감면세액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건 되게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플러스가 적어야 세금도 줄어드는 거죠. 플러스는 뭐 있죠? 가산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이 내려가고 공제 감면이 많을수록 세금이 내려간다. 그리고 가산세는 작을수록 세금이 내려간다. 이렇게 절세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비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떠한 공제 감면을 적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부가치세 계산 구조도 한번 알아볼게요. 부가치세 계산 구조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계산 구조에서 보듯이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가산세가 작을수록 세금을 내려갑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부가치세가 불공제된 항목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인지 보냐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증빙을 잘 받아야 돼요. 세무계산서라든지 카드, 현금 영수증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세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해주지 않는 게 바로 비영업 승용차, 차량 관련된 비용, 부가치세 10%를 냈더라도 이건 공제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용 금액, 해외 사용 금액은 국내 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부가치세 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 인건비는 원래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면세사업자, 간이가세의 거래. 면세사업자는 원래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요.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부터 매입을 했다면 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치세는 매입자의 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가산세가 적어야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 규정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거나 기한 높게 신고했다면 이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영세율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0.5%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절세의 본질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반영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공제 감면을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자죠.